EJ 브레인 이 작가입니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 이 박사입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개인 사업자 세작입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시작하겠습니다. EJ 영상 두 번째 김구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머리가 커도 슬프지 않은 이 박사입니다. 아니 저 오늘 방송객들 오셨어. 아 그러게요. 어때요? 예? 뭐 화기애애하고 무슨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잠시 후에 통성기도할 분위기인데. 그리고 저 우리가 김일성 특집을 저번에 했는데 어땠나? 그렇죠. 저희는 그래도 많이 다듬었어요, 그거를. 좀 세게 못하고 원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좀 다듬었는데 그래도 뭐 반응은 괜찮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반응 꽤 뜨겁더라고요. 뜨거웠어? 잘 모르겠어요. 난 한 번 본 거는 한 번만 보고 안 보기 때문에. 아니 저한테 미션이 내려왔어요. 리뷰 절대 보지 말라고. 제가 유리 멘탈이다 보니까 리뷰 보면 상처받기 때문에 방금 바로 얘기했잖아. 나 머리 크다고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오늘 주제는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에 관한 팟캐스트 방송이자 동영상 방송입니다. 드디어 하네요. 김구 특집.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거죠. 김일성 하면 뭐 이제 김구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초고를 어제 줬지? 저는 항상 닥치면 원고를 쓰기 때문에 어제 늦게 제가 초고를 줬는데 세작이 한 2번 읽더니 졸라 쳐울었다면서. 지금 눈이 부어가지고요. 아니, 내용 너무 슬픈 게 있어요. 아까 만나서 저희끼리 이제 대본 회의하고 대본 연습하는데 저는 열심히 대본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싶었더니 대본 읽으면 눈물 난다고. 그것 때문에. 이 새끼들 애국자들이야. 나 진짜 뭐 자꾸 울고 그래. 이따가 울 건가? 본방송 할 때? 모르지? 자, 본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구함 생각나는 게 뭐야? 한복이 잘 어울리는 지도자. 그 풍채가 일단 그 한복 두루마기 맞나요? 두루마기?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다야?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 한복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그 알았어. 없잖아요. 자, 이 박사. 참고로 한복이 잘 어울리는 분 노무현 전 대통령 있고요. 노빠. 오빠 계시고 해야지.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고요. 물론 김구 선생이 가장 잘 어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필수 아이템 동그란 안경. 그거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보 같아요, 되게. 나라와 민족만 생각한 바보. 그 한마디로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 근데 싫어요 이러고 앉아있고. 아니 싫은 사람 싫다고 그러는데 왜? 좋아요 이거 김구하면 좋아요 하지.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김구 선생 존경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존경한다는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존경해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백범일지가 모 대학 필독서 중 하나로 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김구 선생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 박사가 백범일지를 얘기했는데 김구의 그 어린 시절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백범일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보통 사람입니다. 김구는 어렸을 때 되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기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백범일지에서밖에 발췌할 수 없었다는 거고 교양 필독서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어릴 생애부터 한번 시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1876년 7월 11일생인데 이건 음력이고요. 양력으로 한 8월 29일입니다. 새벽에 태어나셨고 황해도 해주 백운방 텄골 출생이라고 해요. 부친은 김순영, 모친은 곽낙원.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인데 모친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김구 선생을 낳으셨죠. 17살에 낳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되게 난산이었다 그래요. 아니 어릴 때 보면 더 잘 놓지 않나? 쑥 갈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되게 난산이어서 당시에 말에 그런 얘기 했었다 그래. 애가 잘 안 나오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소울음 소리를 내면 애가 잘 나온다는 어떤 미신 같은 게 있었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애가 안 나오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소울음 소리를 막 냈다 그러더라고요. 올라가서.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순풍 났다고. 되게 난산이었다. 어릴 때 이름은 창암. 집안은 상노무 집안이었습니다. 발음 조심해야 돼. 쌍놈이 아니고 상놈의 집안. 원래는 양반이었어요. 이게 본관이 안동김 씨니까 안동김 씨는 뭐 세도가였죠. 당시엔 세도가였고 대단한 양반 집이죠. 경순왕의 신라 경순왕의 자손이고. 그런데 원래 이 양반 집안이 왜 상놈이 됐냐면 조선 후기에 있었던 김자점의 난 때문이에요. 김자점의 난 때문에 백범의 선대 조상이 김자점의 난에 연루가 돼가지고 아까 그 고향 황해도 해주로 도망을 가서 농부로 생활을 한 거지. 농부로 생활했는데 숨어서 농부로 생활을 하니까 어때요? 이게 몇 세대 내려오면 양반도 그냥 쌍놈이 되는 거야. 김자점의 난을 설명해볼까? 내가 시키면서 불안한데. 예, 김자점의 난은 1651년에 김자점이 일으켰던 반역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가 효종 2년이었어요. 효종하면 유명한 게 북벌론이었죠. 사대주의에 입각해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침공했던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것이 북벌이었습니다.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하고 친했어요. 그리고 조선을 한 방에 말아먹은 인조와 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권력을 휘두른 거죠. 인조 이후에 효종이 즉위하면서 영의정이었던 김자점이 잘립니다. 왜냐? 북벌론이 대두됐거든요. 청나라랑 친하니까 자를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 김자점이 불안하고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북벌론을 청나라에 일러 바칩니다. 예. 명나라만 인정한다는 뜻의 또 모종의 사건도 일러 바치는데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에 썼던 편지나 문서 같은 것에 청나라의 연호가 아닌 명나라의 연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인정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요것도 일러 바칩니다. 요게 딱 걸려가지고 귀양을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김자점이 과거가 참 화려해요. 일단 음서로 관직에 진출합니다. 음서가 뭐냐면은 왜 고위관직자들 그냥 채용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관직에 진출했고, 그리고 1등 공신 되려고 상궁한테 싸바싸바해서 1등 공신 되고, 그리고 자기 사돈이랑 같이 인조반정 일으켰는데 나중에 권력 다툼 일어나니까 자기 사돈 배신해버리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참 재밌어요. 이런 사람의 후손이 김구고, 독립운동가 최능진의 아들이 최필립? 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필립이 왜? 독재자의 딸에 집사했잖아요. 오, 독재자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독재한 건 독재한 거지. 그래. 이렇게 해서 몇 대째 상민으로 살다 보니 그냥 쌍놈이 됐어요. 상됐고. 아버지는 말이죠.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술만 한 잔 먹으면 없는 정의감이 발동하는 사람이었지. 제가 싫어하는 그 주사. 이 동네에 말이야. 그 양반 행세를 심하게 하는 덕수이 씨와 진주강 씨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술만 먹으면 이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야. 사기들아, 나는 안동김 쎄쎄, 야이 나쁜 자식들아, 뭐 이런 거였죠. 자기도 안동김 씨 양반 가문 출신이란 말이야. 니들만 양반 아니고 이렇게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렸다 그래요. 백범이 아마 조금 창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은데. 그치만은 아버지 이 김순영이 술고장이 심했지만 대단한 효자였다. 대단한 효자. 어느 정도 효자였냐면 백범의 조모죠. 그러니까 김순영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새끼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단지라 그러지? 칼로 잘라서 피를 이렇게 넣어가 입에다 흘려 넣었다 그러더라. 그 예전에 왜 그런 효자들 이야기 보면 많이 나오죠. 피 배가지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나 봐. 우리 한 3일을 더 사셨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뭐 아버지를 따라가지. 그래서 백범이 나중에 백범의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거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허벅지를 자르지. 허벅지 살 피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렸는데 그래도 차도가 없으니까 한 번 더 잘라야 되잖아. 근데 아이씨, 이거 배아대가 아이 졸라 아파. 이거였죠. 굉장히 망설여서 결국은 못 잘랐다 그래요. 그러다 굉장히 스스로를 다치겠다니. 아니 우리 아버지는 손가락 잘랐는데 나는 손가락 자를 용기도 없고 이거 한 번 더 잘라야 하니까 처음 자를 때 너무 아팠단 말이야. 그때 생각하니까 못 자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자책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뭐 대단한 어떤 효자죠. 아버지의 어떤 이런 걸 받아서 백범도 상당한 효자였다. 모친이 아까 광낙은 여사라 그랬는데 이 양반도 어떤 대단한 혈기가 있고 정의감이 넘치던 분이었습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녀에 관한 일화를 몇 개 얘기해 볼까요? 백범이 대동강 나루터에서 일본인 스치다를 죽입니다. 스치다를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인천 감옥에 수감되죠. 이때 광낙원 여사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초가집, 자기가 살던 초가집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냥 방 붙여버리고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와서 아들 옥바라지를 하는 거지. 아들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그 인천에 있는 주막집에 요즘 말을 하면 취직이지 뭐. 객주집이라고. 그 침모로 들어가는데 침모가 뭐냐면 반찬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서빙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거 들어가는데 조건은 하나였어. 아들한테 사식 넣을 수 있게끔만 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주막이니까 밥이 잘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갖고 아들한테 매일 하루 세 끼 사식을 넣어주는 거. 그래서 백범은 이 인천 감옥에 있을 때 대단히 그 재소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그 당시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밥 굶고 이랬는데 백범은 하루 세 끼 따박따박 엄마가 밥을 갖고 오니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백범이 결국은 추록을 합니다. 그 추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이 잔치를 벌여줘. 뭐 두부 사주고 박수 치고 야 그동안 고생했다 이랬겠지. 그 잔치를 열어주는데 기생을 불렀네 또. 아 참나 이 여자가 안 빠지네 이런 자리에. 아 갑자기 윤창중이가 생각나. 윤 선생 영어 교실. 아니 내가 말이야 젊은 여자 좋아한다 이거 나는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걔처럼 딸뻘을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말이야 가정도 이끄는 사람이. 아이씨 참. 언제 우리 요거 영상 작업 말고 팟캐스트 할 때 윤창중 특집을 한번 하자고. 이상한 데서 박수 치는데? 그래 기생을 불렀어요. 기생을 부르니까 모친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한 것이 오늘 네가 기생을 데리고 술 먹는 것을 보려고 한 것이냐 하면서 아들을 질타했습니다. 얼마 실망했을 거야 진짜. 기껏 옥바라지 했더니 나와서 기생 끼고 쇼하고 있으니. 그리고요 신민의 사건으로 백범이 체포되었을 때는 서대문 감옥에 백범이 수감되었을 때 아들을 찾아서 서대문 감옥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여기 있는 것이 경기 감사를 한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갔는 게 말이죠. 이 경기 감사한 것보다 난 이 감옥이 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김문수 정신 차려. 경기도 지사가 뭐가 소중한가 그게. 아 참 이걸 뭐라 그래 상투가 아니고 감투. 감투 그런 거 하게 썼다고 말이지. 에이씨 요새 단어가 안 떠올라서 감투를 상투라 그래. 또 있습니다. 임시정부 시절에 상해 독립운동가들이 광락원 여사의 생일을 미리 알고 생일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광락원 여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생일 잔치는 됐고 차라리 돈으로 줘. 내가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게. 이거 턴 거죠 이거. 그랬다고. 이거.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돈을 모아서 생일 잔치를 안 하고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는데 정작 생일날이 딱 되자 광락원 여사가 독립운동가들 다 불러놓고 권총 2자를 앞에 탁 내놨습니다. 그 돈으로 산 거야 권총 2자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생일 잔치가 다 무엇냐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꾸짖었어.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한석봉 어머만 대단한 게 아니야. 이런 어머니 밑이니까 이런 아주 훌륭하신 독립운동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호랑이에게서는 고양이 자식이 안 나오죠. 근데 최영진이 아들은 왜 그래? 그러게요. 나씨. 자, 이런 백범의 모친을 보고요. 고은 시인이 헌정시라 그러지? 시를 하나 만들어. 시 제목 이름이 곽낙원입니다. 자, 세자기 우리 중에 목소리 제일 좋은 세자기 곽낙원 그 시를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물론 난 놓고 기억자 알리 없는 황해도 턱골 군역전 부처먹는 쌍놈의 집 안악입니다. 그런 안악이 제 자식 창수가 대동강 치아포나루에서 외놈한 놈 때려 죽이고 물 건너 인천 감영옥에 갇히니 총화상관 다 못 찌려버리고 옥바라지 객주집 식모살이 해가면서 치고 물린 살인죄 자식 면회 가서 나는 내가 경기 감사한 것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몇십 년 뒤 80살 바라보는 백발모는 중국에 건너와 낙양 군관학교 사람들이 생일날 축하하려고 돈 몇 푼씩 거둔 줄 알고 그 돈 미리 받아내서 생신날 단총 2자로 내놓으며 자네들 거둔 돈을 샀으니 내 생일 축하의 뜻으로 이 총 쏴 부디부디 독립운동 이뤄주시게. 그리고 그 뒤 그녀는 82살로 중경땅에서 눈 감았습니다. 나라 독립 못 보고 죽는 거 원통하다. 이 말이 그녀가 남긴 말 한마디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구 선생이 4살 때 천연두를 알아요. 그래서 곰보 흉터가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 수두를 알아서 흉터가 있습니다. 있어? 눈썹 여기 살짝 있습니다. 5살 때 강령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삽니다. 그런데 같이 놀던 이생원의 집 아이들이 백범에게 해주천놈 놀리면서 때리고 괴롭히고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김구 선생이 화가 나서 그 어린 나이에 집에 가서 식칼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다가 오히려 역으로 다구리를 당합니다. 정말 식칼 들고 갔어요. 이 집에 애들 죽인다고 갔는데 자기 혼자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거기는 또 여기도 이생원이니까 또 거기 데리고 있는 노비도 있을 테고. 예, 그래서 지역 유지였겠죠. 또 거기다가 오히려 다구리를 당했다고. 근데 어린 나이였으니까 뭐. 그 기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 깡 그건 정말 대단했던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이 6살, 5살 때 말이죠. 식칼 들고 애들 죽이고 이건 또라이지. 이게 뭘지. 아무리 백범이라도 이건 또라이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6살 때 식칼 들고 난리치고 7살 때는 다시 해주로 돌아옵니다. 해주에서 아버지가 동네 천민의 아이들을 모아서 서당을 만들었어요. 이때 백범도 함께 공부를 합니다. 통감 같은 역사서나 대학 같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성적은 가장 좋았다고 그래요. 당시 이웃마을에 정문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범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백범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의 권유로 과거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이때 백범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거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과거 시험이었어요. 이승만도 과거 보지 않았어요? 많이 봤지 이승만은. 그러니까 이승만은 많이 봤는데 다 떨어졌고 백범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승만과 백범이 뭐 성적이 안 좋고 공부를 못해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정해져 있었지. 예. 합격자들이 다 정해져 놓고 형식적으로 시험 치는 거야. 그러니 되겠어요 이게. 내정자가 있는 겁니다.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뭐 요새 공무원 시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백범 선생도 낙방을 했지요. 여기에서 의기소침한 겁니다. 백범 선생이. 그리고 관상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상쟁이가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과거 시험을 통해서 멸문지화 돼가지고 천민이 된 자기 집안을 일으키고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의지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일화가 하나 있어요. 백범이 어렸을 때 자기 집이 이렇게 상노 집안인 줄 알고 되게 울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마 과거를 통해서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이 과거 시험 칠 때 근데 백범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어. 이 시험지에다가 누구 이름을 썼냐면 아버지 이름을 썼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버지가 조금 그 관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다 정해져 있는데 뭐. 그렇죠. 그래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관상쟁이가 됐다는 거지. 그런데 관상 공부를 한 다음에 백범 선생이 스스로의 관상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내 얼굴은 도저히 성공한 얼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관상의 훌륭한 구석이 자기 얼굴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했다고 그럽니다. 관상 공부를 했으니까 내 관상은 어떻지 하는데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박사가 좌절하고 낙담했다 그랬는데 진짜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심각했다 그래요. 저도 아침에 세수하면서 제 얼굴을 보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 크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낳아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깜짝이야. 아니 저기 군대 있을 때 날씬했다며. 67kg. 그러니까 그럼 지금보다 한 20-30kg 떨어지는 건데 그렇겠죠? 그때 얼굴은 작아져 머리. 어때? 얼굴은 이만한데 67kg였나? 네, 얼굴은 이만한데 몸은 67kg. 그러니까 면봉인데, 면봉? 키는 조그맣고 그러니까 대가리 이만한 놈이 막 다니는 거예요. 모여라 꿈동산 알아요 옛날에? 길을 지나 구름을 타고 꿈동산에 왔어요. 뭐 이거 탈 쓰고 이렇게 하잖아. 아 역시 오늘 누나 팬들이 많아가지고 다 알아 모여라 꿈동산 얘기하면. 자 1893년에요 18살 때 동학운동에 가담합니다. 이때 이름을 바꿔요. 창암에서 창수로 바꿉니다. 근데 왜 백범이 동학에 빠졌나 하는 그 신분제도에 대단히 그 울분을 느끼고 있었다 백범이. 그래서 근데 동학은 말이지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주장하니까 네. 여기에 매력이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 백범 선생이. 그래서 열심히 포교생활을 해가지고 나름 이 해주 지방에서는 상당히 이름을 알립니다. 몇백 명을 포교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은 나중에 접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봉준도 접주였죠. 근데 동학이라는 것이 포접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다단계식 포교 방식인데 몇 명을 모으면 어떤 클래스로 올라가고 몇 명을 모으면 어떤 클래스로 올라가는데 그 명칭 중 하나가 접주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이에요. 그래서 접주가 돼요. 접주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대 교주가 누구지? 최시형. 직접 만나기도 했어. 그러니까 접주로서 그 항해도에서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동학 그 활동을 했다. 그래서 접주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책임자죠. 해주에서 책임자. 그래서 나중에 혁명이 일어나죠. 예, 전쟁 전쟁. 동학 전쟁이 일어날 네. 때 이 해주성 싸움에서 선봉장이 됩니다. 백범 선생이 선봉장이 돼서 일본군과 광군과 싸우게 되죠. 이 해주성 싸움에서 당시에 안진사라고 불리는 안태훈이라는 사람이 토벌군으로 있었어요. 동학농민군 토벌군.
안진사, 안태훈. 근데 이 사람이 백범을 되게 아꼈어요. 내가 토벌군이긴 하지만 저 동학농민군에 있는 백범이라는 애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적장이지만. 적장이지만 아껴서 밀사를 보냅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매우 아낀다. 당신이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이 매우 가까우니 만일 이쪽을 치려고 하면 당신이 크게 다칠 것이다. 그러면 아까운 인재를 잃게 된다. 부디 경고망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백범이 이에 응낙해 소위 말하는 이 뭐라 그래 신사협정이 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진사 안태훈이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안중근의 아버지예요.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 결국은 동학 실패하죠. 네. 실패하고 그렇죠. 백범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20살 때 어디로 가냐면 안진사 집으로 가요. 참고로 안중근의 고향도 황해도 해줍니다. 예. 안진사의 집으로 들어가서 식객 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그냥 뭐 밥도 얻어먹고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식구도 이 안진사 댁으로 불렀어요. 자기 식구도. 그래서 그 안진사가 굉장히 백범을 돌봐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러면서 처음 만나는 거야. 어린 안중근과. 사이는 별로 안 좋았다고. 별로 안 좋은 게 아니고 뭐 서먹서먹했다 그래요. 서먹서먹했다 그러는데. 근데 안중근의 동생들하고는 친하게 지냈거든요. 나중에 뭐 같이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안진사의 집에서 당대 유학자이자 이 백범의 스승입니다. 고능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고능선으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백범은 나중에 힘든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 고능선의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21살 때 두 번째 청나라를 방문하려고 갔다가 삼남의병 들어보셨죠? 그거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대동강 하류에 있는 치아포를 건너게 되는데 이 겨울이라서 강은 얼고 못 가니까 사람들이 주막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갔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고 조선이라 밝혔는데 한복 안에 보니까 일본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투가 어색하니까 이 사람을 일본이 밀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있었던 을미사변에 복수를 하려고 그 일본인을 살해를 합니다. 을미사변은 일본의 그 낭인들이 민비를 죽인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복수를 늘 꿈꾸고 있었는데 조선인이라 그러는데 말이 자꾸 일본투야. 일본투고 보니까 한복 안에 일본도도 감추고 있고 이거 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가 일본인이면 일본이다 말하면 되지 왜 거짓말 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의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인을 죽이게 되는데 난자에서 죽였어요. 일본인이 갖고 있는 칼을 뺏어가지고 도륙을 내는 거지. 그렇게 난자에서 죽였다고 해요. 이 죽었을 때 800냥 갖고 있었는데 이건 다 나눠줬어요. 거기 나눠주고 그 술집 주인을 시켜가지고 국모, 보수, 해주, 백운반, 턱골, 김창수 자기 이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기다립니다. 체포되는 거예요. 국모보수가 뭐냐면 국모를 내가 복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수한 사람이 나 해주, 백운방, 턱골, 김창수 나다 이거를 붙여놓고 집에 가서 기다린 거야. 나 뭐 떳떳하니까 죄진 게 없다 해서 기다렸는데 경찰들이 멍청한 건지 어땠는지 한 석 달 뒤에 잡으러 왔어요. 우리 국정원 애들 아니야 애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군인이었냐는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거를 그 백범 일지에서는 일본 육군 중이라고 했는데 당시 일본 기록하고 다른 자료를 보면 그냥 상인, 민간인. 이게 만약 인정이 되면 군인을 죽인 게 아니라 민간인을 죽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범의 스크래치입니다. 이게 유일한. 특히 이제 그 뉴라이트 애들은 이걸 문제 삼아서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죄 없는 상인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백범일지는 육군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 자료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반 상인일 확률이 높죠. 우익 일본 만화 그리는 한국 사람 있잖아. 그거 아마 최주룡인가 뭐 있을 거야. 근데 그 양반이 나는 그 국회에서 이거 막 폭로하고 하기도 그랬어요. 이거 지금 일반인 죽였다고. 결국 뭐 명예훼손으로 구속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되지. 그죠? 아무리 백범이라고 포장할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하세요. 어쨌든 이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 이완용 이때 외부 대신 하고 있었죠. 그 직접 지령제 1호를 발해가지고 그 범인 잡아와라 해서 석 달 뒤에 붙잡히고 고문을 당합니다. 1890년 7월 26일 해주옥에서 인천 감옥으로 이송이 되고요. 인천 감옥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심한 고생을 합니다. 그 일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 손톱으로 여기다 충자를 새기고 자살하려 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하고요. 당시는 아직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백범에 대한 신문은 일본 경찰이 아닌 조선의 감리가 했습니다. 신문가는 백범에게 치아포에서 일본인의 살해한 여부를 물으면서도 집요하게 이 사건이 단순 죄물 약탈로 몰아가려고 신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죠. 백범이 뭐 정의에 의해서 너는 한 거 아니다. 너는 단순히 돈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아주 뭐라 그래요? 아주 몰입의 단순, 협잡꾼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런 신문관들의 백범은 국모의 원수도 못 갚은 관리들이 부끄럽지 않느냐 거꾸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을 감시하는 일본 순사 그 와타나베한테는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은 어찌하여 우리 국모를 시해하였느냐?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고 살면 몸으로 네 임금을 죽이고 외놈을 씨도 없이 다 죽여서 우리 국가에 치욕을 씻으리다.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이거는 그래요. 왔다 진짜 야 이 개새끼야 그랬다니까. 아니 야 개새끼 정말 야 개새끼. 이거 그 일본 수사 와타나베가 우리 관리가 신문한다 그랬죠? 우리 관리가 신문하고 있는데 옆에 자꾸 감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 봤다가 따가우니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이렇게 나오네. 이 기록에 의하면요. 지금 그 백범일지에는 와타나베라 그랬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와타나베가 아니고 경북 카미야 키요시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와타나베가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일본에 와타나베가 졸라 많어. 한둘이 아니야. 뭐 북한 와타나베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아니지는 알 수 있다. 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백범 선생이 감옥에 갇히죠. 감옥 생활에서 독서를 통해서 신세계를 봅니다. 무슨 신세계냐? 외놈 한두 명 죽이는 것보다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우리 BJ도 아니 감옥 가면 좋다니까 이렇게. 씨발 나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자 보내달라고. 검찰들 주지로 잡지 말고 날 잡아. 아니 주지도 저 미국 빨리 보내주고 날 좀 잡아가라니까. 감옥 가서 공부 좀 하게. 이렇게 애원한다. 제발 에이씨. 잡아가 주세요. 예, 지금.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백범 선생이 유학뿐만 아니라 서양 문물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냐면 사형 집행되기 몇 시간을 앞두고도 태연스럽게 책을 읽을 정도였다고 해요. 마음을 비운 거죠 이제.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아니 이따가 점심 먹고 사형 이건데 아침에 책을 이렇게 지금 그게 되나? 대단한 거죠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봐요. 예. 자,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가서 몇 시간 뒤면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에게 천운이 내려집니다. 고종 황제가 최종 결정을 하려고 서류를 다시 보니까 죄목이 국무 보수를 내세워 살인이라고 적혀 있던 거예요. 이것을 본 고종이 야 사형 집행하지 마 정지 이걸 명령합니다. 이게 사형 판결 2시간 전에 내려진 명령이래요. 그리고 딱 요때 서울에서 인천 간 전화가 개통이 돼가지고 초스피드로 연락을 할 수가 있던 거예요. 옛날처럼 뭐 말 타고 가나 그냥. 그렇죠. 잠깐 정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고 이거 고종이 그거 안 봤으면 사인할 때, 그죠? 대충 그냥 알아서 해 이랬으면은 그냥 이거지 뭐. 그러면 이제 그거 되는 거죠 아차산. 그게 맞아요. 그 아차산 유래가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기록에서는 전화가 아니고 전보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전화든 전보든 어쨌든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죠. 1898년 3월 9일 김구 선생이 탈옥을 합니다. 아니 이때 사형은 면했는데 그래도 감옥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탈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 감옥이 별 뭐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 이승만도 도망갔잖아. 탈옥했잖아.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막 탈옥하고 그랬나 봐요. 김구가 탈옥을 해서 김구 선생의 아버지께서 대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족 같은 법이지. 아들 도망갔다고 아버지 대신 잡아놓는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딨나? 아유. 그런데 더 웃긴 건 백범 선생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남도를 막 돌아다녀요. 백범이 대단한 효자를 자기 허벅지까지 자를 정도로. 근데 나 대신 아버지가 들어갔다고 그랬으면 그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몰랐지. 옛날에 뭐 편지가 있어, 뭐 전화,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나? 이 남도 기행이 이제 전라남도를 막 돌아다니는 건데 전남 지방에서 그 백범과 전라도의 뭐 어떤 관계를 이렇게 이거 단순 여행인데 뭐 또 그렇게 엮으려고. 그렇게 많이들 엮어요, 근데. 예. 엮는 거 너무 좋아해. 그리고 가을쯤에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그때 당시 법명이 원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공주 마곡사로 출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99년 가을에 1년 만에 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절에는 못 있구나. 그치? 이거를 말이죠. 뭐 서울대 우리 신 교수 할 때 그 양반이 뭐라 했는데 왜 1년 만에 절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백범이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절에만 있어가지고는 독립운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큰 뜻을 뽑고 이런 내가 봤을 때 그냥 절에 있기 싫어서 나온 거지 뭘 자꾸 이렇게 꾸밀라 그래. 절에 있기 싫어서 나온 거야 그냥. 그리고 이때쯤 이름을 김구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구 선생은
교육과 계몽 사업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27세 되던 해 친척 소개로 당시 17살이었던 여옥이라는 처녀와 맞선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백범 선생의 부친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옥이라는 처녀를 만났을 때가 3년상을 치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백범 선생은 여옥이라는 사람과 1년 후에 결혼하기로 하고 약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여옥이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백범이 직접 가서 장례를 치러줬다 그래요. 대단히 사랑했던 모양인데. 여복은 참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전에 2번이나 파혼당했거든. 결혼을 못하고 약혼했다 파혼했고 이후에 또 안창호 선생 동생이랑 약혼했다 또 파혼합니다. 그러니까 4번? 남명이 같지 않나? 아이고야. 4번을 파혼 이게 여복이 굉장히 없었다. 원래 진짜 말이죠. 눈물 났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참 여자가 많았는데 우리 백범 선생은 이렇게 뭐 여복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뭐 10살 밑에 사람들하고 좋네. 아이고. 여기 다 누나들이야 지금. 어? 28세 되던 해 기독교에 심취합니다. 유교, 동학, 불교, 기독교로 종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돼요. 그리고 29세 되던 해 이번엔 18살에 또 11살 차이야. 진짜 나 왜 자꾸 너한테 눈길이 갈까? 한 바퀴는 괜찮은데 그거 좀 너무는 좀 과하지 않나 이거? 우리 저 김일성처럼 뭐 한 바퀴 돌아서 15살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당시 백범 선생은 지속적인 교육 사업으로 황해도에서 꽤 이름난 명사가 되었습니다. 보강학교라는 곳의 교장을 맡기도 했는데 당시 보강학교의 교사 장덕준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이 장덕준의 동생이 바로 장덕수였습니다. 장덕수는 김대중 특집에서도 나왔고 여운형 특집에서도 나왔는데 처음 들어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나중에 장덕수가 암살을 당해요. 그런데 그 배후로 백범 선생이 지명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서 훗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폭파한 의열단 나석주, 노백린, 그리고 이완용을 칼로 찌른 이재명 의사 등을 알게 됩니다. 그 이재명 의사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그 잡혀갔을 때도 되게 당당하게 잡혀갔고 가서도 재판관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피고와 같이 흉행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러니까는 눈을 부릅뜨고 야만 섬나라의 불황무식한 놈아, 너는 흉자만 알았지 의자는 모르냐? 나는 흉행이 아니고 의행을 행한 것이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멋진 말이 있어요. 그러면 피고의 일에 찬성한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했더니 2천만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을 칼로 찌른 건데 이게 또 원래는 총으로 쏴라 그랬는데 백범이 얘 총 갖고 있으니까 뭐 사고 칠 것 같아서 총을 뺏었다고. 그래가지고 칼로 찌른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백범이 그래서 많이 후회했다 그러는데 칼로 여러 차례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 박사가 김구라고 이름 바꿨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앞구자 김구가 아니고 거북구자 김구였어요. 나중에 이제 앞구자로 바꾸는 거였고. 1907년 독립단체 신민회가 결성됩니다. 이 신민회는 안창호, 김구, 이동영, 양기탁, 이동희, 노백린, 전덕기 등이 멤버였고 김구는 황해도 지부의 대표를 맡았는데 이 신민회는 우리 굉장히 유명한 독립단체였죠. 그 독립협회 멤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하자는 교육구국운동, 국민들을 깨우치자는 계몽강연, 서적 잡지 출판운동, 나라 산업 발전시키자는 민족산업진흥운동, 군사력 키우자는 독립군 양성운동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신문사도 세우고 군대도 세우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 와해되게 됩니다. 백오인 사건 기억 안 나죠? 이승만 특집에 했는데. 이승만이 백오인 사건 핑계로 도망갔잖아, 미국으로. 톡했는 거 아니야. 이후 그 안학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죠. 안명근 의사가 이 뭐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총 이렇게 사고 뭐 이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김구랑 엮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잡혀 들어갔었는데 김구 선생이 안학 사건,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서대문 감옥에 백범이 투옥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고문을 받았다 그래요. 유명하잖아요. 서대문 형무소의 그 엄청난 고문. 엄청난 고문을 받았는데 이 모진 고문을 어떻게 견뎠냐면 그 박팽년 사육신이죠. 박팽년에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고 오라. 이 구절을 계속 암기하면서 참았다. 이게 뭐냐면 박팽년이 옛날 그 고문하잖아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단근질이라고 그러죠. 인도. 인도 했다가
지지잖아. 샤 이런 거. 근데 그 식으면 독립운동 배우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식으면 야 다시 달고 와 뭐 이랬다 그래.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을 생각하면서 그저 그렇게 참았는데 나는 이것도 못 참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백범일지에 쓰여 있습니다. 아, 근데 백범일지에는 박팽년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왕에 박팽년 얘기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세종 때 집현전 학사였고 세종, 문종, 세조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조 때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가 모진 고문 끝에 옥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냐 하면은 별명이 집대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요게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요게 뛰어났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 뛰어나서 집대성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이 박팽년을 굉장히 아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옥에 갇혀가지고 박팽년이 칼 쓰고 에 하고 앉아있는데 세조가 와서 꼬시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랬다고 그래요. 야, 나한테 충성해. 와. 그렇게 했는데 절대 회유에 안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조가 이 사육신대를 가리켜서 당대에는 난신이라고 평가를 받겠지만 후세에는 충신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세조가 왕이었을 때 지방관이었거든요. 박팽년이라는 사람이. 지방관이니까 이제 중앙에 편지라든지 서찰이라든지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신이 생각하기에 라고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신이라는 말 신하 신자 하나도 안 쓰고 난 네 신하가 아니다는 뜻이야? 예, 직위하고 이름만 써서 보냈는데 세조하고 세조 주변의 신하들이 그걸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너 나한테 신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이 새끼야 다 뒤져봐 그랬더니 전부 신이란 말 하나도 없던 거죠. 대단한 건조. 네. 이후에 이제 이름을 이제 9구자로 바꿔요. 김구로 바꾸고 호를 백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범이 뭔 뜻이냐면 백범의 백자는 백정을 뜻합니다. 천한 계급 백정을 뜻하고 범자는 이게 왜 필부라는 얘기지. 네. 평범한 사람. 나는 천한 신분의 계급과 그 범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호를 바꿨어요. 근데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추록을 했는데 출소하기 석 달 전에 딸 화경이 사망합니다. 화경이 7살 때 죽었어요. 7살 때 죽었는데 죽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나 죽었다고 옥에 계신 아버지께는 기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들으시면 오직이나 마음이 상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몇 살 때 했다고? 7살 때. 37에도 못하잖아. 너는 하니? 난 못하지. 근데 7살에 이렇게 대단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김구 선생은 감옥에 있을 때 사망 소식을 듣지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1919년 상해로 망명을 이제 합니다.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졌었죠? 그래서 안창호를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임시정부에 문직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임시정부에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얘기 아니야? 난 임시정부에 문직이라도 좋다 이렇게죠. 그걸로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간청을 해가지고 안창호가 경무국장에 임명시키죠. 그리고 1920년과 1922년에 부인과 그 첫아들 인 어머니가 이제 다 모두들 상해로 들어옵니다. 1923년에 임시정부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민 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 백범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들어서 임정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임시정부의 권한은 약화돼요. 약화되고 다른 독립운동 단체가 여러 가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국민 대표자 회의에 박은식 대단한 독립운동가죠. 네. 언론인이고 국민 대표자를 만들었는데 김구가 이를 굉장히 비난했지. 아니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꾸 분열을 시키고 이러나 이러니까 박은식의 아들이 항의하러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야 이 개새끼야 또 막 두들겨 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굉장히 폭력을 행사했다는데 이렇게 김구 선생은 절대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두드러 패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다음부터 또 팬 얘기 이전에도 뭐 죽이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후에도 또 팬 얘기 나오고 그럽니다.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 내무부총장에 오릅니다. 임시정부가 계속적으로 내부 파벌 싸움하죠. 이거는 약산 특집도 나왔고 몽양 특집이 계속 나왔습니다. 내분이 일어나자 내무부 명을 내려서 국민 대표자회의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임시정부를 뭉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원봉을 계속 비판하고 그랬던 거예요. 김원봉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던 것도 왜 임시정부를 안 들어오냐는 얘기지. 임시정부로 뭉치지 왜 니 자꾸 딴 데 가서 그렇게 하냐. 이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하고 트러블 있던 것도 전부 이거였어요. 몽양하고 트러블 있던 것도 이거였죠. 김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임시정부 위주, 임정 위주의 독립운동을 주장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쯤 둘째 아들 신이 태어나는데 부인 최준래가 둘째 아들 놓다가 사망하고 맙니다.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최준래의 묘비는
한글학자 김두봉이 썼는데 이것도 약산 특집에 나왔습니다. 김두봉 그 약산의 친구고 네.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죠. 예. 그리고 백범은 부인 최준래가 죽고 나서 죽을 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하는 거죠. 요거는 네가 별로 안 좋아하겠다. 그런데 결혼만 안 했지. 뭔가 있었어. 또 있었어요. 예. 결혼만 안 했을 뿐이야. 아니 어떻게 혼자 사나? 1926년 임시정부 국무령에 오르는데 이때 말이죠.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자로 바꿨어요. 바꿔서 이 국무령에 올라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승만이 쫙 혼자 대통령 하려고 했잖아. 내각제도 야 내각제 하지 마 무조건 대통령 해야 돼 혼자 올라가는데 김구 선생은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각제로 바꿔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합니다. 이게 자기 권한을 다 이렇게 나눠줬던 이 김구와 이승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 두 아들에게 유서 형식으로 편지글을 쓰죠. 이게 그 유명한 백범일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 지금 백범일지에서 지금 조사를 추천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920년대 중반 이후에요. 임정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청사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말이야 주인이 막 와갖고 월세 내라고 막 싸우고 이랬다고. 독립운동가들 맨날 와 있잖아. 그 사람들 밥도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 떠나가지. 그죠? 다 떠나가서 각자 살 길을 모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더더욱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왜 이렇게 돈이 없었지? 미국에 돈 졸라 많았는데? 얘기를 해. 왜 그랬는지. 이승만이 돈 벌러 가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탱자탱자 해서 그렇죠. 뭐. 이승만이가 돈을 많이 슈킹을 쳤죠. 이래서. 그래서 근데 보내주긴 보내줬어. 임정에다가. 아주 약간. 자기는 이만큼 모아가지고 아주 약간 일단 줬다는 티는 내야 되니까. 조금 보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할 때는 대단히 어려웠었다. 아니 어느 정도 어려웠어요? 이게 일화가 또 있어. 3.1절 특집 이런 데 보면 백범 드라마 보면 맨날 나오는 일화야. 백범의 어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 중국인들이 먹다 버린 배추 같은 거 그거 주워가지고 쓰레기 뿌리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서 백범의 모친이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입이라도 하나 덜 자 그래가지고 손자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나오는데 1931년 11월에 일본 정부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한인 애국단을 결성합니다. 이 한인 애국단은 김은봉이 만들었던 의열단. 의열단과 아주 쌍두마차라고 해야겠죠. 폭력 투쟁, 대항일 투쟁 선봉장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31년 11월에 만들었더라 했어요. 근데 해가 바뀌어서 32년 1월에 이봉창이 의거를 합니다. 3월에 유진식, 이석주가 의거를 합니다. 4월달에 윤봉길이 의거를 하고 5월에 최응식의 의거 등이 매달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봉창의 의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1931년 말에 이봉창이 김구를 찾아옵니다. 나 같은 노동자도 노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제 나이가 31입니다. 앞으로 31을 더 산다고 해도 더 나은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의 인생의 쾌락이란 것을 대강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독립사업에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백범이 또 울컥하잖아. 백범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의 뜻이 가상하니 1년 안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나 임정에 돈이 없어서 널 거둘 수가 없다. 그동안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괜찮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지도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널 거둘 수 없다니까. 내가 일본말 되게 잘했어. 이봉창이 일본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중국에 와서도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때가 됐어. 백범의 수류탄 2발을 이봉창에게 건네줬어요. 한 발은 일왕을 죽이고 나머지 한 발은 자살해라는 얘기였죠. 자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본으로 떠나기 전 백범과 함께 태극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이거 유명하죠. 왜? 태극기 뒤에 있고 수류탄 이렇게 들고 이게 찍은 거 있잖아요. 요거 한 방 찍고 또 백범이랑 같이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서 유난히 이봉창 의사가 웃었어요. 굉장히 활짝 웃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임시정부에. 그런데 다 어렵게 또 돈을 마련해서 아니 일본까지 갈 차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거기 가서 뭐 자고 먹고 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군자금을 마련해 줘가지고 이봉창이 줘서 이봉창이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1932년 1월 8일 도쿄 교회에서 간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히로히토 당시 일본 천황에게 일왕이지 천황이 아니고 수류탄을 던졌는데
히로히토가 무사했어요. 그래서 거사에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습니다만 이봉창은 수류탄을 투척한 후 그 자리에서 품 안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대한독립 만세 3번을 외친 뒤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상해 중국 신문에 난 기사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조선 청년 이봉창이 던진 수류탄은 앞에 있던 근위병과 말만 부상시키고 일본 천황에 맞지 않았다. 그때 조선 청년 이봉창은 피하지도 않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3번 부른 후 태연히 포박되었다. 결국 이봉창은 거사를 일으킨 그의 사형 선고를 받고 10월 10일 날 일본우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32살이었다는 거죠. 미혼이었기 때문에 처자식은 없었습니다. 아까 20살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 의열단 다 20대였죠. 27세, 28세. 그죠?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 박사 얘기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약산 특집에 박재혁 의사가 왜 편지 보냈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어제 나가사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형편이 뜻대로 되어가니 이 모든 것이 그대가 염려해준 덕분인 탑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즐겁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낭만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 독립운동가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잘 들어 이 친일파 이 개새끼들아. 이봉창 의사 거사 다음 달인 2월에 중국인 잠수부들을 이용해서 상하이 주둔 일본군 사령부에 신형 잠수정 이즈모호 폭파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거 왜 실패했냐면 이거 당시 돈으로 1,000원인가 2,000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거 계획을 세웠거든. 백범이 잠수정 이즈모호를 폭파해야 되는데 잠수정이 바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다까지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뭐 이게 잠수복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일을 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국 대륙에 말이죠 희한한 사람들이 많잖아. 한 10분 이상 잠수할 수 있는 애들이 있대. 산소통 없이. 그래가지고 백범이 그래 씨발 걔들 데리고 와. 그래서 걔들 돈 주고 샀어 3명을 10분 이상 잠수할 수 있다 그래서 난 중국에 장풍을 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한 10억 인구 중에 없을까 할 때 사가지고 보냈단 말이야. 잠수부들이 이제 신호를 주면 폭파 눌러가지고 폭발시키기로 그 잠수정에다가 폭탄을 붙이는 거죠. 시한폭탄. 중국 애들이 붙이고 나오는 건데 이 중국 애들이 쫄아가지고 말이야. 여기가 배가 있는데 못 가고 여기서 머뭇머뭇거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틀렸어. 그 중국 애들만 죽었어요. 이게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독립운동가들 안 죽었으니까. 근데 그 거금 정말 없는 노래 모아 아티클 모아갖고 보내놨더니 이거 배도 못 터뜨리고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이즈모 폭파 계획이 실패할 때쯤에 백범을 찾아온 우국 청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봉창보다 훨씬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가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을 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동경 사건과 같은 계획이 있거든 부디 저를 써주십시오. 이봉창 의사가 도쿄 폭파 사건을 일으킨 걸 보고 뭔가 느낀 게 있었어. 내가 아무리 죽으라 그래 죽을 자리가 없다. 백범 당신이 날 좀 죽을 자리를 안내해달라. 이렇게 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윤사는 이봉창 의사보다 더 젊었지만 이때 처자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범을 찾아왔습니다. 4월 27일 날 역시 기념사진을 찍고 28일에 두 아들에게 전하는 유서를 씁니다. 되게 유명한 거죠.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갓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육으로 성공하기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자기 아들들 두 아들들을 향해 이런 유서를 정말 들으면 눈물 나는 그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그 전에 이제 어릴 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많이 익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문을 배우다가 우리나라와 안 맞는 내용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 소학교 시절에 싸우고 그래서 나 신학문 안 해 그리고 한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런 그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서양, 동양 그리고 과거와 현대의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유지를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남긴 겁니다.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아버지 없는 거 슬퍼하지 말고 니들도 피가 있고 뼈가 있으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돼라. 니들도 같이 죽어 나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빗덩이 같은 아들들한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서를 쓰고요.
백범과의 그 최후의 만찬을 즐기죠.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이 끝날 때쯤에 윤봉길 의사가 김구를 보니까 김구가 시계가 굉장히 낡은 시계를 차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낡은 시계를 차고 있는 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계는 어제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제 것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 쓸 데가 없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시계를 바꿉니다. 이렇게 말한 전날 시계를 산 겁니다. 이거 시계를 왜 샀을까? 정확한 시계에 폭탄을 던지려고. 그것 때문에 시계를 산 거예요. 근데 자기는 6원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백범이 차고 있는 시계는 2원짜리야. 내 시계는 앞으로 한 시간밖에 쓸 데 없으니까 선생님 거랑 나 거랑 바꾸자고. 그 시계를 바꿉니다. 이 손목시계가 아니고 이거지. 회중시계라 그러나? 이렇게 뚜껑 뚜껑 해놓은 그 시계입니다. 그 시계인데 나중에 말이죠. 광복이 되고 백범 선생이 이 시계를 들고 윤봉길 의사의 모친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거 윤의사 시계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백범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 쳐다보겠어? 백범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네? 아니 모두가 백범의 모친처럼 될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계를 바꾸자는 얘기를 듣고 또 백범이 얼마나 또 울컥해. 이게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후일 지하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백범 선생이 이 윤봉길 의사랑 그 옆에 묻혔으니까 결국은 뭐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윤봉길 의사의 얘기만 해보고 우리 일부를 마치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 훈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일본 일왕의 생일연 천장절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일본은 참가자에게 도시락과 물통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에 밥 대신에 폭탄을 설치하고 행사장에 나가서 폭탄을 던진 겁니다. 윤봉길 의사의 이 의거로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상해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스쿠 등이 사망하고 총용사 무라이,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주중공사 시게미스 마모로 중상을 입습니다. 방송에 한번 나온 것 같은. 제일교포 특집에 나왔지. 신격호 마누라의 외할아버지. 윤봉길은 1932년 5월 28일 사형 선고를 받고 12월 19일 가나자와 육군 형무소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총살 직전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냐는 물음에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하등 말할 바 없다고 의연하게 답하시고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시신은 봉분도 없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안매장됐습니다. 일본 애들이 일부러 그런 거죠. 왜냐면은 치욕스럽게. 왜 치욕스러냐면 사실 우리가 운동가들이 의사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를 빼고는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다 하다 실패하고 이랬는데 윤봉길 의사는 지금 여러 명을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치욕스러운 거고 복수를 하려고 봉분도 없이 그냥 끌어묻어 버린 거지. 소위 말해서 땅 구덩이 파서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시체를 수습한 사람이 박열이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김구 선생이 지시한 겁니다. 윤봉길 의사가 돌아가셨을 때가 나이가 25살입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어릴 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녀는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가거 씨발 진짜 아유, 짜증 확 나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 있습니다. 윤주경 씨. 그리고 아니 뭐 세상이 이래. 나 참나. 아니 어떻게 윤봉길 의사의 손녀가 에이씨.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이 의거에 대해서 박헌영과 이승만은 비난을 했습니다.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민중의 계급적 각성과 연대가 없는 극소수의 내가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씨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승만은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며 일본의 선전 내용만 강화시켜줄 뿐 한국의 독립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욕은 크게 해도 돼요. 이제. 네.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장제스와 당시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당시 국민당과 장제스는 바보들입니까? 바보를 지원한 겁니까? 지금 이 박헌영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내가 어디서 그랬더라?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박헌영을 얘라고 표현했어. 얘. 걔. 박헌영 걔도 대단하냐? 그랬더니 항의 메일이 오고 난리가 났어. 박헌영 뭐 걔라 그랬다고. 아니 뭐 김대중 보고도 김대중이가 그러고 노무현 보고도 노무현이가 그러는데 내가 박헌영 보고 이승만 보고 개새끼라 그러는데 박헌영 보고 내가 얘라고 왜 못하나? 그러면서 내한테 뭐라 했냐면 당신이 박헌영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그래.
아, 내가 빨개게 살면 몰라 그래. 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박헌영이 바로 이렇게 윤봉길 의사의 이런 아주 의거에 대해서 깎아내렸었고, 박헌영이 한국전쟁에 책임이 없습니까? 박헌영도 분명히 한국적인 전쟁에 책임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빨치산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기에 또 희생됐어요. 박헌영의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뭘 박헌영의 삶을 알고 그런 게 어딨어. 스탈린과 김일성이 만날 때 같이 있던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펜카페도 그런 거 썼었는데,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공산주의 사회주의 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느라 다 망했어. 지구상에 있습니까 지금? 북한밖에 없지. 북한도 사회주의냐? 중국 사회주의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망한 거야. 그러면은 당시 공산주의를 정말 맹렬하게 지대했던 박헌영 같은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죠? 이거는 비난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다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았거든? 자, 백범이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봅시다. 요새 일부 청년들이 제정신을 잃고 러시아를 조국으로 삼고 레닌을 국부로 삼아서 어제까지 민족혁명은 2번 피 흘릴 운동이니 단번에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떠들던 자들이 레닌의 말 한마디에 도련히 민족혁명이야말로 그들의 진 면목인 것처럼 들고 나오지 않는가. 주자님의 방귀까지 향기롭게 여기던 썩은 선비들 모양으로 레닌의 똥까지 달라고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니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범은 뭐 바보여서 공산주의 안 빠졌어요?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산주의 반대 사람들 많다고. 이대자분들 바보여서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닙니다. 김일성 특집에도 얘기했지만은 항일투쟁은 항일투쟁 인정하고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을 비판해야 돼요. 박헌영을 왜 비판 못하나? 2박 3일 또 비판할 수 있다. 자, 또 매일 가겠는데? 너라 그래 이씨가. 그러고 백범의 삶, 어릴 때부터 삶을 살펴봤죠. 살펴보고 독립운동, 임정의 활동, 그 다음에 이 한인애국단 활동, 한인애국 활동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지.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이런 의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일부를 마칠게요. 일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서는 그 뒷이야기, 독립에 대해서 한국에서 있었던 정치 상황, 이승만과의 어떻게 정치적 대립,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김구의 암살이죠. 암살이 어떻게 됐을까? 네. 계속 열심히 들으시고, 오늘은 여기서 1부를 마치고 다음 주 2부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